옛날 수능에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사실 아예 처음 보는 질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 능력을 자꾸 묻는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국어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지식이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틀, 방법 당연히 중요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애당초 내용을 아예 모르면 처리가 아예 안 돼요. 자, 제가 맨날 이제 수업 시간에 특히 수학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거든. 지금 경우의 수가 나온 거잖아. 표를 봐봐 얘들아.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기 들고 보면 표야 이게. 그럼 봐봐. P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진리치, 창, 거짓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Q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진리치, 창, 거짓 두 가지가 있으면 네 가지가 생기는 거야. TT, FT, TF, FF. 이해되셨어요?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자, 그럼 봐봐. P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아닌 거짓일 거고요. 그런데 P랑 Q를 동시에 둘 다 동시에 성립시키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둘 다 TT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만 진리치가 참이 되는 거고 둘 중 하나만 거짓이라도 거짓이라는 거지. 자, 이제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자, 따라오시면 수학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안 된다고 자꾸 안 되는 방법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P가 참이 되는 집합이 있고 Q가 참이 되는 집합이 있어. P가 참이 되는 집합을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P의 진리집합을 P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집합 U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건 고2 되면 누구나 8등급도 해. 맞지? 자,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Q도 그럼 똑같이 표현 한번 해볼게요. Q가 참이 되는 집합 진리집합이야. 그럼 진리집합 Q는요. 역시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요 얘기야. 요 얘기라고. 자, 그럼 봐. 자, P와 Q의 진리치가 참거짓 두 가지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지금 문제 나와 있는 P가 있고 Q가 있고요. 참, 그 다음에 거짓, 참, 그 다음에 참, 거짓, 그 다음에 거짓, 거짓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 얘들아. 응? 자, 그럼 봐.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그걸 배우셨어야 된다고, 수학에서. 근데 모르겠으면 오늘 배우시면 돼. 그러니까 그들 이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자꾸 찾아요. 오케이긴 한데 그 방법이 옳다는 보장이 있을 때야.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옳겠지만 이게 공부라는 게 100% 참이 아니면 결국엔 빵점 맞는 거잖아. 그 문제에 있어서는. 4점이냐 빵점이냐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고 정확히 제 수업 이해가 가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나름의 표현을 해서 그게 맞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 그리고 그게 당장 안 되면 일주일 뒤에 하셔도 되고 한 달 뒤에 하셔도 되고 1년 뒤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걸 하셔야 돼. 고1 시험이니까 자꾸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요거야.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P가 참인 경우를 녹색으로 표현해볼게요. P가 참인 경우는 얘 아니면 얘잖아. 맞죠? 그걸 녹색으로 표현해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럼 녹색에 해당하는 건 뭐야? P가 참이니까 여기죠. 이해됐어? 자, 그 중에 자, Q도 참인 경우는 이 주황색으로 표현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봐. 녹색, 주황색이 자, Q도 참인 경우 주황색으로 표현해볼게. 그러면 녹색, 주황색이 동시 교집합인 경우 여기. 이게 둘 다 참인 경우잖아. 이해됐니? 그럼 당연히 여러분 내가 구역을 두 개로 나눠볼게요. 그 P 교집합 Q를 내가 임의로 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1번에 해당하는 건 여기야. 맞죠? 여기를 1번이라고 한다면 1번에 해당하는 건 저기라고. 맞죠? 자,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볼게요. P는 참인데 Q는 참이 아닌 경우를 찾아볼게. 오케이? 그럼 봐. P는 참인데 Q는 참이 아닌 경우니까 여기잖아. 여기 2번이잖아. 이해됐어요? 여기 어디야? 여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되셨죠? 자, 계속해서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P가 참인 경우는 다 따져봤으니까 세 번째로 Q가 참인 경우를 따져볼게요. 그러면 자, 이미 P도 참이고 Q도 참인 경우 따져봤으니까 P가 참이 아니고 Q도 참이 아닌 경우를 따져볼게요. 그럼 둘 다 거짓이니까 3번 여기겠지. 이해됐어? P도 참이 아니고 Q도 참이 아닌 경우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집합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맞니? 자, 마지막 네 번째. 여기를 한번 표현해볼까요? 여기는 Q는 참이면서 P는 참이 아닌 경우죠. 그럼 봐, 다시. Q는 참이면서 P는 참이 아닌 경우니까 여기가 4번이잖아. 이해됐어요? 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집합 명제를 배우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엄밀한 완벽하게 100% 참인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사고는 연역적 사고인데 그 연역적 사고의 도구가 논리고 그게 집합과 명제, 특히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P와 Q의 관계들에 대한 경우의 수들이라고. 교집합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둘이 뭐에 속하냐 속하지 않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따져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체계가 안 잡히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따지기조차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그 차원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나이 30, 40 먹고도 중학생인 거야. 사고 수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지금 이게 허들이 어려워 보이고 느낌이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은 공부하는 과정 차차 이해가 될 거고 배운 내용들 차차 적용하는 요 방향성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공부의 어떤 느낌 자체를. 그래서 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비트겐슈타인 얘기인데 비트겐슈타인은 여러분 알 거 없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하시고. 근데 예전 기출이에요. 예전 기출에 뭐가 있냐면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 말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참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참거짓을 판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야. 내가 어떤 진술 P가 있다고 하면 P에 해당하는 현실 세계에서 P라는 이것에 대응되는 사실이 경험이 돼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명제 P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응되는 사실, 그 사실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돼. 무슨 얘기냐? 경험이라는 건 오감 정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자, 지문에 있는 걸로 예를 들자면 지구가 있고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느냐, 그리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느냐, 이런 건 관측할 수 있잖아. 시각 정보로.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왜? 참거짓 판별할 수 있고 경험적 사실로 명제 참거짓 판별이 가능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신은 존재한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어. 왜?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추상적 존재야. 이해됐니? 언어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여기서 구체적인 거냐 추상적인 거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이거예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추상명사가 있고 구체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어 문법 용어로 설명하자면 구체명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것, 추상명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됐어? 이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 두 개를 갖다 엮어놓은 거야. 자, 그럼 봐. 이거예요. 이걸 머릿속으로 담아놓고 지문에 나와서 이해를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예 생판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처리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부 알고 있어 처리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냥 일부 알고 처리하는 거라니까. 아니 애당초 PQ가 뭔지도 모르고 TF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글을 어떻게 읽니? 기본적인 단어도 또 배경 지식이야. 그럼 배경 지식의 범위는 뭐냐? 간단하다니까. 기출이에요. 입에 쓰고. 교육적 문제들이야.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수능 국어 교육학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정립이 안 돼 있었어. 벌써 30년이면 정립되고도 끝났다니까. 나올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실 이 지문 처음 보거든. 이 시험지를 처음 봐요. 저는 지금 내신 시험범위라 그래서 지금 건드려 드리려고 지금 갖고 온 건데 처음 보는데 다 이게 뭐냐? 기출된 내용이요. 근데 이게 뭐 근접한 기출도 아니야. 5년 전 기출이야. 그런데도 이미 10년 전 기출하고 2년 전 기출하고 7년 전 기출하고 다 엮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알 건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아는 상태에서 재조합이야. 재구성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는 것만 묻진 않고요. 아는 것 플러스 뭔가를 물어. 그러니까 최소한 단어 뜻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중에 모르는 단어 뜻이 한 5% 정도 돼. 그래도 해석은 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자꾸 극단적으로 몰라도 된다. 개소리 하지 말고 뭘 몰라도 돼.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알면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풀려요. 모르니까 안 풀리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식이라는 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 아는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덧붙여 처리하는 걸 구성주의라고 해.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학습을 해요. 학습은 세 가지야.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거.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보는 게 행동주의야. 두 번째, 내가 미분을 못하다가 하게 됐어. 지식적으로 뭔가 전달이 돼서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알고 있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걸 인지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문제풀이 과정이 다 달라. 똑같은 사람한테 배웠는데 왜 그런 거냐.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배경식이 다르다 보니까 세 번째, 구성주의인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고 처리해서 내놓는 결과물도 조금씩은 다르더라는 거지. 결국 무슨 얘기야? 학습자 입장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재처리하고 재구성해내는 건데 그 재처리 재구성이 자의적이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거랑 내용이 일맥상통해야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는 잡히셨으면 됐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신 학생은, 이 지문을 풀어보신 학생은 제가 설명한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럼 훨씬 쉬워지는데 이거야. 자, 그러면 알고 있는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자.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저랑 구조 처리하는 도구적인 연습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냥 이 도구적인 연습은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돼요. 어느 순간. 항상 1단락은 주제 세팅 단락이야. 자, 그럼 봐. 여러분 1단락이 주제 세팅 단락이라 쓰니까 뭘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주제가 뭔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제는 어떤 특성이 있어? 반복되고 강조돼. 뒷받침되고요. 오케이? 그럼 그게 뭔지 생각을 하셔야지. 그럼 그게 뭐겠어요? 비트겐슈타인이야. 더군다나 여러분 봐봐.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주제예요, 여러분. 그럼 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주제야. 근데 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자체가 주제면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쩌라는 건까지. 자, 그럼 봐. 1단락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원문을 보면 되게 정보가 풍부해요. 근데 풍부하다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조를 털었어야 돼. 그러니까 1단락의 역할은 뭐냐? 주제 도입이거든. 근데 봐. 주장했잖아. 그럼 주장이 어떤 주장인데? 그는 종래의 철학, 예전의 철학, 이걸 뭐라 그러니? 통념이라 그래요. 통념과 기존의 연구가
간과했다라고 지적하며. 그럼 봐. 이걸 뭐 했어? 근거. 그래서 명확하게 설정해 줘야 된다? 비판한 거잖아. 그래 전개 방식이 뭐야? 통념 비판이야. 그럼 일단락을 여러분 이 경우는 이해를 잘 못해도 돼요. 왜? 결국에는 비트겐슈타인은 통념 비판을 한 거야. 그럼 어떤 측면에서 통념이 문제고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해서 어떤 측면에서 대안을 내놓는 건지를 1단락에서 압축적으로 얘기해서 이해가 안 됐다면 2단락부터 상술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한 번에 완벽히 처리가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두 번도 읽으셔야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건 뭐냐? 파란색이나 주황색 정도는 처리할 수가 있다니까.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의 집중. 주제가 뭐야? 비트겐슈타인 철학. 그래 그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데 통념을 비판했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럼 뒤쪽에 설명해 주겠지. 또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글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눈에 띌 건데 제가 위계를 위계 그냥 주황색으로 볼게 봐. 이게 무슨 얘기냐? 종래 철학이 명제가 있고 사실이 있는데 그 관계를 간과했다야. 즉 명자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봐. 이건 뒤쪽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야. 저 따라오세요. 내가 뭐라 그랬니? 명제와 사실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이 지문 내용이라 그랬었잖아. 기출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읽었거나 배경 지식이나 또는 기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나머지 정보들에서. 그런데 일단락을 보자마자 명자 사실의 관계에다가 형광펜을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게 된다면 그거는 배경식이 됐든지 운이든지 아니면 뭐 두 번을 읽었든지 자기도 모르게 그 메타인지적으로 보면은 내가 얘기한 게 결국 맞아. 다시. 일단락. 그래서 명자 사실의 관계가 잘못됐고 그래서 명자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건데 여기에 또 압축적이니까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 얘기야. 저 따라오세요. 내가 핵심 정보 딱 두 가지 적었잖아. 말할 수 있냐 없냐. 말할 수 있는 건 구체명사 없는 건 추상명사. 그럼 말할 수 있는 건 뭐야?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 즉 명제와 사실 간의 관계가 즉 사실은 경험이 가능한 것들. 그래서 둘 사이에 판정이 가능한 것들. 일치하냐 참이다. 일치하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놓고 보니까 주제 세팅이 다 돼 있죠.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난 정립을 할게. 그 과정에서 명제와 사실이 일치한다 참, 일치하지 않다 거짓, 참거짓 판별할 수 있는 구체명사 말할 수 있는 것, 추상명사 말할 수 없는 것. 사실 이 글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옛날 기출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두 번째 그게 몰랐다? 그럼 이런 파란색이나 주황색 구조 처리 능력이 있으셔야 돼. 이거 없이 되는 방법은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봐. 이를 위해 비트겐슈타인은 먼저 사실과 명제 관계를 분명히 했는데 그에 의하면 명제는 사실과 대응한다. 그러니까 봐 이제. 해결 방법이 뭐야? 명자 사실이죠. 이제 반복됐으니까 여기서는 그런 측면에서 주황색을 칠 수 있는 거죠. 1단락, 2단락이 이어지고 있으니 반복되고 있으니 이게 주제구나. 명자 사실이 주제구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1단락만 보고는 명자 사실에 형광펜 칠 수가 없어. 배경지로 쳤든지 2단락까지 와서 중요하다는 게 반복된다는 게 보여서든지. 자 그럼 막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명자 사실이 대응된다는 게 무슨 얘기야? 대응이라는 말도 여기서 처리가 안 돼. 그래서 무슨 얘기야? 명제와 사실을 비교하겠대. 명제와 사실이 뭐하는데? 일치하면 참이래. 됐죠? 두 번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보니까 실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실제 경험과 비교했을 때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반면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라고. 끝났죠 이제. 자 그럼 봐 얘들아.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알고 배경식으로 처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처리 구조 처리 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봐. 1, 2단락만 국한해서 볼게요. 1단락이 주제 세팅이고 1, 2단락 넘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어휘는 뭐야? 그걸 찾아야 돼. 핵심 어휘는 뭐야? 명제 사실이죠. 왜? 1단락에서 여러 가지 워딩들이 있는데 2단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명제상실, 명제사실, 명제사실, 명제사실을 몇 번을 하는데 지금. 봐봐. 명제사실이면 형광펜 쳐봐. 2단락을 보면은 자 명제가 있고요. 사실이 있어. 또 사실과 일치한대. 또 명제가 있어. 사실이 있어. 뭐 거짓이 된대. 명제가 있어. 사실이 있어. 참거짓 판별이래. 보여요 지금? 거의 한 10번은 반복된 것 같다. 그럼 이게 1, 2단락 주제라는 게 보이셨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처리 도구를 알려줄 거야. 처리 도구를 알려드릴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전에서는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개념 따지고 막 이럴 시간이 없어. 그냥 쭉쭉 푸는 거야. 맞죠?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실전에서 수학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려면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공부할 때 두 번, 세 번, 네 번도 다시 풀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처럼 국어도 이런 활동을 하셔야 돼. 그래서 똑같이 하세요. 자, 주황색으로 구조적인 처리를 해볼게. 1단락은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야. 주제는 반복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주제부터 먼저 쓰고 가볼까? 비트겐슈타인이야. 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런데 뭐 했니? 통념이 있었고 그 통념에 대해서 반박했죠. 자, 이 정도만 쓰자고요. 이해됐어? 근데 자 봐. 이제 2단락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 통념이 뭐였냐면 명제와 사실의 관계야. 맞죠? 자 그럼 명제와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대.
어떻게 정립했어, 얘는? 그래. 둘이 얘는 지금 일치하면 참이라는 결과치,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결과치를 만들어내겠대. 끝났어. 우연히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단순하고 간단한 거를 구조 처리를 해서 정보를 집중하고 정보 간의 관계를 잡아주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인데 자꾸 내용 일치로 바라보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별의별 짓 쓰는데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 이거 하면 돼. 교과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이제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봐봐. 이 주황색과 파란색이 되고 나면 제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더 간결하게 처리를 하잖아. 나중에 연습이 되면 여러분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간결하게 딱 처리를 하자면. 사실과 명제의 관계인데 둘이 일치하면은 참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끝.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중에 털어진다고요. 내용 이해가 되고 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양질의 에너지를,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을 받으셔야 이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가.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주위를 돈다 같은 명제도 하나의 사실에 대응하는 걸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잠깐 노란색으로 형광펜 바꿔보면은 하나라는 거야. 왜? 지금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달이 지구주위를 돈다는 하나가 아니잖아. 고라는 연결어미 또는 접속 조사로 연결이 돼 있잖아, 지금. 됐어? 그럼 이렇게 두 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야, 결국에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하겠대? 진리함수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뭐야. PQ 나눠가지고 둘 다 참이냐 하나 참이냐 둘 다 거짓이냐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걸 말을 자꾸 어렵게 쓴 건데 자, 봐봐. 어떤 명제, 그럼 여기서 어떤 명제는 상위 명제가 되겠지. 그럼 상위 명제는 당연히 그 안에 단순한 형태의 하위 명제들이 있을 거라고. 됐어? 그러면 가장 기본 단위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요소 단위. 요소 명제가 있대. 예를 들면 형태소 단위가 있는 것처럼 의문 단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래? 요소 단위, 요소 명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래. 그러면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 언어 단위 뭐 알고 있지, 우리는? 의문이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는 뭐야? 형태소죠. 또 자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는 뭐야? 단어야, 그거는. 이런 식으로 단위는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단위가 뭔지 지금 모르는 거야. 최초의 사실 단위는 원자 사실에 대응한다는데,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원자라는 것도 우리는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과학 시간에. 그러니까 쪼개보겠다는 거야, 언어 단위를. 그러니까 쪼개봐서 쪼개본 요소 하나하나를 보겠다는 얘기로 보이겠지. 그래서 뭐야? 그래. 쪼개서 요소 명제가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그래. 최대한 쪼개가지고 최소의 사실 단위와 최소의 언어 단위, 최소의 기초 단위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야? 지금 얘는 두 문장이거든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두 문장이잖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대? 최대한 쪼개서 보겠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따라오시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죠? P가 Q에 속하고 Q가 R에 속하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맞죠? 우리 명제에서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잖아요. 그 얘기야, 얘들아. 그럼 봐봐.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봐. 그거 어떻게 판정하겠다고? P 하나, Q 하나, R 하나 따져가지고 각각 포함관계 따지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쪼개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합성함수도 힘들어하는 게 왜 그런 거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거 그래프 그려봐. 이러면 이제 힘들어한다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 얘들아. 자, 봐. X값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 2X-1. 그 다음에 얘를 또 뭐 하면 돼? 이제 카운수 씌우면 돼.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 1단계 뭐 하면 돼? X 표현하면 돼. X축에 X 표현해. 2단계 뭐 하면 돼? 얘를 표현해. 마이너스 1, 1, 2, X 1대 1, 0일 때 마이너스 1.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됐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야. 아, 여기에 가우스 기호 씌우면 되는 거야. 그럼 가우스 기호 씌우면 어떻게 돼?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잖아. 이해됐어? 그럼 봐. 지금 봐. 이 주황색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주황색 해보면은 여기까지는 1을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녹색으로 그려졌다가 여기서부터는 1이고 녹색으로 그렸다가 여기부터 1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하면 돼요. 어떤 공부든지.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걸 한 단위 한 단위 배운 거고 고1 때부터는 결합을 시키는 것뿐이야. 익숙해지면 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결합된 거 어떻게 처리하자고? 하나씩 쪼개서 차근차근 하자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봐. 우리가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면 이런 정보 처리 방법 자체를 고민한 자체가 없으면 아예 내용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지식 형성을 하고 구성을 하지만 너무 돌아가더라고요, 그 길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간단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자,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리 가능성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어떻게? 항상 참 거짓 두 가지가 있어. 자, 또 뭐라고 했니? 일단 내용에 대해 한번 펼쳐볼게요. 진리 가능성, 참 거짓 두 가지. 자, 복합 명제가 있습니다. 복합 명제 어떻게 돼? 하나씩 원자 사실에 대응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가 복합 명제 진리 가능성이 된다고 보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대? 이 n가지가 된대. 자, 봐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단락은 쭉 설명을 한 건데, 자, 얘는 이제 결국 이거야. 이것도 내용을 다 살려버리면 미쳐버려요. 자, 3단락.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세팅을 한 거야. 참거짓 판별의 원리. 명자사실이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조건 명제 P 하나가 있는 경우는 알겠다는 거야. 그러면 P에 대응되는 게 같냐 다르냐로 보겠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P이면 Q이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 또는 P이면 Q이면 R이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얘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간단하다니까. 뭐해서 하겠대? 쪼개서 해보겠대. 그럼 여기서 쪼갠다는 얘기는 뭐라고, 어떤 단어를 썼어요? 요소명제라는 단어는 원자사실이라는 단어 같지. 그래서 봐. 명제에 해당하는 건 뭐야? 요소명제. 그 요소명제에 대응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야? 원자사실. 요소명제 원자 단위는 다 뭐라고요? 최소 단위야. 필기했니 얘들아? 여기 필기해야 된다. 좀 더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요소명제 원자 단위 원자사실로 쪼갠 다음에 그 요소명제 원자사실의 참거짓 판별을 하겠다는 거, 그 일치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치하면 역시 참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인데, 자 그럼 봐봐. 요소명제 원자사실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야. 한 개도 있지만 두 개도 있을 거고 n개도 있겠죠. 이해됐어? 그럼 봐. 요소명제 원자사실의 참거짓 판별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겠냐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가 제가 참고로 잠깐 써보시면 이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P, Q, 점점점 해가지고 G까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1번 요소명제라고 해보고 2번 요소명제, 3번 요소명제, 점점점 N번 요소명제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요소명제가 참 또는 거짓일 수가 있죠. 2번 요소명제가 참 또는 거짓일 수가 있죠. 3번도 참 또는 거짓일 수가 있죠. N번도 참 또는 거짓일 수가 있겠죠. 그럼 각각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2번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이가 몇 번 있어? N번 있으니까 이게 N제곱까지가 생긴다고 설명을 한 거 아니야. 수학 시간인 이유는 국어가 원래 그런 과목이기 때문이야. 실제로 국어라는 건 본격과로 전 과목을 건드려야 되는 과목이거든. 여기까지 됐어? 됐어. 끝나자 그럼 3달라기 해. 이쪽으로 가. 어떻게 이해할 거야 저거를. 저 내용 없이. 근데 니네가 충분히 중학교 때 했던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 또는 부분집 합의 개수. 저 따라와. 자, 이 아이디어 어디서 온 거야? 부분집 합의 개수에서 온 거잖아. 자, 예를 들면 A, B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 개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네 가지야? 어떻게 네 가지야? 여러 하나씩 세봤을 거야. 공집합도 있을 거고 A도 있을 거고 B도 있을 거고, 즉 원소가 하나도 없는 놈, 하나인 놈, 두 개인 놈 해가지고 네 가지를 했는데, 잘 봐. 얘는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A를 가지고 A가 들어오는 경우와 안 들어오는 경우, B가 들어온 경우와 안 들어온 경우를 생각을 해봐. 그럼 몇 가지가 나와? 네 가지 나오잖아. 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원소가 있을 때 우리는 부분집합 하나를 생각을 해놓고 이를 들어갈래 말래, 이를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고. 둘 다 안 들어있으면 공집합이 되는 거고, 둘 다 들어있으면 A, B가 되는 거고, 하나 들어있으면 B, 하나 들어있으면 A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묶음으로 있으니까 두 개가 두 묶음, 2 곱하기 2가지 곱셈이 돼서 4가지, 그래서 2n제곱까지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걸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된다니까.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실제. 나도 그렇고, 국어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갑자기 2n제곱이라는 수학이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때 그냥 배워놓으면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모자란 애들이나 고집센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말 축구로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맘대로 해. 평생 그렇게 사실 거면 사셔. 그건 이제 결이 다른 거고 피곤한 거야.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그거는 답이 없더라고. 알아서 하시고. 자, 다시 제 말이 이해가 되고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복합명제 진리값을,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각각 요소명제 진리값의 진리현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봤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이럴 땐 여러분 주어서 수로 잡아. 영어도 똑같다.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야. 주어서 수로. 그럼 안긴 문장 안에 뭐라고 나와 있어? 복합명제의 진리값은 주어지. 야, 진리값이 뭐야? 참거짓이잖아. 맞지? 근데 어떤 명제야? 복합명제의 진리값. 명제가 하나일 때는 P랑 사실 P'이 일치하면 참이야. 근데 복합은 P면 Q이다. P랑 Q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이 얘기인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왼쪽 표. 이해됐어요? 둘 다 참이야, 참이지. 하나만 참이면 참이냐고. 그래서 어떻게? 이때 연산은 요소명제들로부터 진리함수가 남들어지는 방법이며, 진리 연산의 결과는 복합명제 참이 되는 거짓되는 조건을 말하는 진리 조건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예시를 가지고 보자면, 봐.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야. 전체가 참이란 얘기야. 맞죠? 그럼 쪼개보자고.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 P라고 치면, 지구는 달주위를 돈다? Q라고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겠대? 그리고라는 기호를 이렇게 윗곡수로 표현하겠대. 이 논리가 중요하지도 않아. 윗곡수라도 아랫곡수라도 덧셈 기호든 뭐 뺄셈 기호든 약속하기 나름이지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무슨 얘기야? 그래, P가 참이냐 Q가 참이냐 둘 다 참이냐? 그러면 P, Q 둘 다 참이니까 동시 참이구나. 교집합이구나. 교집합이라고 니네가 알고 있는 말로 바꾸자면. 자꾸 언어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 쓰니까 헷갈리는 건데, 다시 한번 얘가 얘기하는 건 뭐라고? P 교집합 Q가 참인 경우야. 맞죠? 또는 P가 참인 진리집합과 Q가 참인 진리집합 교집합을 했을 때 표현한 거야. 얘는 P가 거짓, 그러니까 P의 여집합과 Q가 참, Q의 교집합인 거고. 제가 여기다가 벤다이어그램 그려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표를요, 벤다이어그램 그리셔가지고 여러분이
각각이 P와 Q를 참이되게 하는 집합, 진리집합 PQ라고 했을 때 PQ의 포함관계로 교집합인지 합집합인지 뭐 여집합인지로 옆에다 써봐. 표를 하나 또 그려봐.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 거야 지금. 수업 이 정도 들었으니까. 자, 그릴 거고, 자, 고개 들어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리고 난 연산이 이거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찔량수는 지글태양조는 참이될 때 진리 참이된다. 당연히.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표현하게 됐더니 P와 Q의 진리의 경우의 수는 TT거나 FT거나 TF거나 FF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얘의 진리의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T, F, F, F가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P 그리고 Q가 참인 집합은 얘, 둘 다 참인 경우 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될 거라고. 정리가 될 거라고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자, 사달락은 표는 지금 그려보시고 됐죠?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수를 하셔야 되고. 자, 요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미 고1 때, 중학교 때 배웠어요. P가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진리집합 P야. 그럼 진리집합 P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P가 참이란 얘기예요. 그럼 봐봐. P가 참이다는 내가 아까도 표를 그려서 표현했다시피 P가 참이다를 제가 녹색으로 표현했잖아. P가 참이다 어디야? 얘랑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럼 그 중에서도 뭐가 참이다? Q도 참이다도 있을 거야. 자, Q가 참이다 어디라고 그러면 얘랑 얘예요. 그럼 당연히 교집합은 여기겠지. 옆에다 뭐라고 써주시면 된다고 얘는? P 교집합 Q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두 번째. 그럼 봐. 지금 여기 F라는 건, P가 F라는 건 P의 여집합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됐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야? P의 여집합에 뭐가 결합? Q. Q는 참이니까. 됐죠? 자, 세 번째. P가 참이야. 녹색이야. 그런데 Q는 아니야. 그럼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돼야 될 것이고. 둘 다 거짓이니까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돼야 될 것이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오겠다. TT, FT, TF, FF. 하지만 어쨌든 참인 거는 T고 나머지는 거짓이겠고. 얘가 가질 수 있는 진리치는 TFF가 될 것이다. 끝. 됐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낸 거야. 보시면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뭐 이거 자꾸 어떻게 언어로 설명을 할래. 천재네. 해봐 한번. 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됐죠? 자, 그럼 이제 5달랑 마지막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어쨌든 참거짓 판별이 돼야 의미 있는 명제라는 거야. 됐지? 그럼 의미 있는 명제는 뭐야? 참거짓 판별할 수 있는 명제라고. 무의미한 명제는 뭐야? 말할 수 없는 것들. 그럼 뭐야? 사실이 없는 애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내용을 충분하지 않게 줬냐면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출제가 됐었고 비트겐슈타인은 뭘 얘기한 거냐면 이런 거야. 추상적인 것은요.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한 거야. 반면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관찰 경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이 대응되는 게 있는 거잖아. 얘는 말할 수 있는 집합에 속했던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건 기출 내용 없으면 어차피 못 푸는 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일단 정답부터 보면 이거야. 글의 주제는 뭐니? 통념이었던 명제사실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 그 통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세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원리 세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당연히 예시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4번 끝인 거야. 나머지 여러 가지 틀린 이유가 있을 텐데 자꾸 내용을 분산시켜서 내용 일치로 가는 자꾸 편한 길 한다고 그 모자란 상태에서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자꾸 머무르고 있지 말라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발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거는. 잘 봐. 이제 우리 1번 선지. 명제와 사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얘들아 봐. 명제와 사실이 갖는 한계요. 명제와 사실의 한계는 없어. 맞지? 명제와 사실의 한계가 아니야. 통념의 한계지. 이해됐어? 자, 내가 어떻게 의미를 엄밀하게 했어요? 논리구조를 잡아서 의미가 엄밀해졌잖아. 요 느낌입니다. 요 느낌. 그러니까 자꾸 내용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사실은 자연발생적으로 언어를 겪은 거야. 근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문제적으로, 시험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틀에 맞춰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틀이 뭐냐? 문장 구조라고요. 주어 서술로 잡으라고. 명제와 사실이 가져. 뭐를? 한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럼 이건 뭘 바꿔놓은 걸까? 어떻게 얻어쓰기 한 걸까? 통념 한계를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주제에 대한 핵심 어휘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이렇게 표현해버린 것 뿐이구나. 이렇게 오답 만들었구나. 이런 게 보이시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제와 사실이 주제가 아니야.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진리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지. 그러니까 명제와 사실의 공통점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명제에 대한 통념인데 정확하게 뭐야? 사실이 또 빠져있잖아. 명제에 대한 통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단어도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시대순 틀렸고. 정답 4번 끝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구조 잡으라고. 그러니까 내용 이해가 안 되면 구조 잡으라고. 그 얘기했지. 봐. 내용 이해 안 되면 구조 잡았더니 바로 나오잖아. 통념 비판. 주제 잡으라 그랬지. 명제 사실 반복되는 거. 그냥 정답이잖아. 이게 아무리 국어가 어렵게 나와도 그냥 여기서 안 벗어난다니까요. 수학도 여러분 왜 그 어려운 킬러 문제가 풀리는 거냐면 달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야. 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다 국어도. 그러니까 자꾸 내용 일치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주제 구조를 이해해서 잡아가는 이 연습을 3년인데 못하겠어요. 못하겠으면 안 하셔도 돼. 여러분 인생은 딱 그 수준이야. 그러면 26번. 비트겐슈타인 관점에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소명제. 요소명제는 뭐야? 쪼개본 거야. 그쵸? 최대한 쪼개본 거야. 최대한 쪼개봤고 1번 선지 괜찮고 2번 선지 그래. 쪼개는 이유는 두 개 이상이 복합되어 있었을 거니까. 세 번째는 그렇죠. 쪼갠 사실과 일치하냐 참거짓이고. 네 번째 참거짓 두 가지 나오니까 두 가지라 그런 거야. 5번 선지 끝이죠. 봐. 무의미한 명제는 뭐라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상적인 거야. 즉 참거짓 판별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정답 5번. 자, 그래서 이제 판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진리표 1은 지문에 나온 거. 진리표 2는 뭐를 새로 만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P가 참이고 Q가 참이라는 얘기고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로 간 거거든. 근데 지금 봤더니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가 왜 다 참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걸 보고 누가 한 번에 이해를 해.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의도한 사고대로 가볼게. 그럼 첫 번째 사고는 뭐야? 진리표 1은. 그래, 뭐라고 나왔어, 지금? TTTF라고 나왔대. 아,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문 내용이 어떤 규칙을 하나 만든 거고 그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보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봐. 우리가 지금 지문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확하게는 얘를 사실은 준 거야, 지문에서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다른지 보이죠? 얘를 줬지. 그러니까 사실 합집합 기호야, 얘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참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이 되면 거짓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사실은? 근데 봐라. 이건 왜 그러면 다 참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수학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일단 문제 풀어보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볼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뭐라고 지금? 합집합 기호라고, 합집합 기호. 합집합 기호면 당연히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내린 거야. 자, 근데 봐. 여기선 지금 뭐냐, 그러면. 여러분, 결국엔 P면 Q이다, Q면 P다의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결국 P면 P라는 뜻이다. 맞잖아. P면 P다잖아. P면 P다는 뭐야? 항상 참이죠. 맞잖아. 그건 항상 참인 거야. 그걸 이렇게 꼬아서 내놓은 거야. 근데 이걸 나는 이제 수학과 국어가 연결이 되니까 이게 딱 하고 보인 건데 이게 학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의도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한테 얘를 이해를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보면 진리 조건은 TTTF라고 문제에 아까 뭐라고 나와 있니? 여기? 그래. TFFF, TFFF 순서대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눈치상 TTTF 순서대로. 눈치상 TTTF 순서대로 보였을 거야. 1번 괜찮아, 그러면. 2번.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F였을 때. 얘들아, 탑이지. 왜? 원자 사실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참거짓 판별할 수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참거짓 판별하고 있잖아. 말할 수 있는 거지. 2번 끝이야, 그러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보기를 딱히 이해를 못 하더라도 지문의 주제 구조만 잡아도 답은 나오게 설계를 한 건데 계속해서 28번 볼게. 윗글 읽은 학생이 보기의 진리표 1과 보기의 진리표 2에 대해 보인 반응이야. 진리표 1과 진리표 2의 진리함수는 서로 같겠군. 자, 봐봐. 함수라는 게, 진리함수라는 게 두 개가 같은지가 어떤 맥락인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2번 선지.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 거라고? 자, 봐봐. 의미가 결여된 명제가 뭡니까? 참거짓 판별할 수 없는 거거나 추상적인 거라 그랬지. 근데 참거짓 지금 판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28번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그래. 지금 문제 수준이 그냥 고3을 넘어가. 근데 여러분이 내 해설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서 문제도 풀릴 거야. 자, 29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플래톤 얘기 나오죠. 봐. 이데아는 영원하고 불변의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다. 여러분 잘 들어. 사물이라는 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 거죠. 본질이라는 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 추상적인 거죠. 그 얘기야. 그럼 봐. 비트겐슈타인은 뭐만 따져야 된다? 구체적인 것만 따져야 된다. 추상적인 거 따지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봐. 이데아라는 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 추상적인 거지. 그럼 말할 수 있는 명제, 없는 명제, 없는 명제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배경 지식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뭐야? 시험 범위인 기출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 낸 거야, 사실은. 왜? 정확하게는 당연히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해서 낸 거야. 너희가 경우의 수를 배웠으니까 경우의 수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낸 거야. 근데 경우의 수를 못 배웠어. 머릿속에 배경 지식이 없어. 못 푸는 거야. 똑같은 거야. 시험 범위를 공부 안 해서 틀린 거지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추상적인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야.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명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데아는 추상적인 거고 대응하는 사실이 없고 참고 판별할 수 없고 무의미한 명제고 정답 5번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배경식 없이 어떻게 내용만으로 풀까? 이미 나는 28번에서 애들이 터졌기 때문에 29번까지 오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나갔을 거라고 봐. 그럼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내가 얘기한 이 이분법적인 분류로 접근했었어야 돼.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건 딱 이제 얘야, 이제. 왜? 아니 진리치를 부여해놓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근데 봐. 벌써 이제 1번 선지부터 진리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엄밀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생겼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저 따라오시면 제가 구조 처리를 되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했어. 밀도 있게.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밀도가 옅은 거야. 즉, 진리함수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가져와야 되고, 여기에서 2번 선지 언급된 의미를 결여한 명제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8번을 풀기 위한 정보를 내용일치로 가지 말고 여기다 한 번 더 써봐요, 지금. 28번 풀기 위한 정보들이 뭐야? 진리함수, 의미를 결여한 명제, 말할 수 있는 것, 또 진리 연산,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져보자고. 그 다음 요소 명제의 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지금 요소 명제의 수는요, 진리 표현에 몇 개가 있어? PQ 2개 있잖아. 진리표 2도 PQ 2개 있잖아. 지금 쪼개놓은 게 2개잖아. 자, 이게 전체잖아. 이게 전체잖아. 전체에서 쪼개놓은 게 2개잖아. 요소 명제 얘도 2개, 얘도 2개인데 얘는 지금 하나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지야. 즉, 요소 명제의 수는 우리가 알고 있어, 지금. 이해됐어? 그럼 나머지 워딩들에 대해서도 발췌독을 하시기보다는 재처리를 해보라고, 써보라고. 구조 처리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야. 우리가 오달락에서 정보량이 앞쪽에서 많이 터져버리니까 구조 처리를 부실하게 했다고요. 그럼 항상 사고가 생기거든. 이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야. 봐. 그래서 뭐라 그랬냐. 반면에, 자, 참거짓 판단이 돼야 의미 있는 명제야. 그런데 봐.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이건 말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말할 수 없는 건 무의미한 명제인데, 의미 결여한 명제인데 걔는 뭐야? 사실이 없어서 참거짓이 가려낼 수 없는 명제라고 제가 아까 추상이다 구체라고 얘기했지.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요런 거야, 또. 또,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이래요. 그럼 사실은 내용일치로 푼 학생들은 선생님 이거 내용일치로 보이는데요? 라고 훨씬 쉽게 얘는 항상 참이니까 의미 결여한 명제인데요? 2번인데요?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풀 거야. 틀린 풀이는 아니고 실제로 결과론적으로도 이렇게 풀리긴 해.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명제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다. 진리표 T는 진리표 E는 항상 참이니까 의미를 결여한 명제다. 정답 2번 끝이야. 됐죠? 끝났어. 자, 이렇게 푸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게 왜 보이냐는 거죠. 선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언제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습관이 들어야 돼? 주제구조 처리에 대한 습관이 실력이 쌓여야만 결국에는 이런 게 보이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문 선지의 판단의 근거만 찾으려고 해. 왜? 해설제는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문제를 판정하는 최종 단계는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 최종 단계까지 가려면 수학에 앞서서 풀이 과정을 해야 마지막 답 내기 직전 단계가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국어는 자꾸 답 내기 직전 단계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쌓일 게 없는 거야.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럼 과정은 뭐야? 이거라고. 지식적으로든 구조 처리에 있어서든 느낌에 있어서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이 지문이 상당히 괜찮아. 연습하기도 좋고 소재도 좋고 출제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하나를 더 나눠드릴 테니까 복습을 한 번 더 하시고 국어 노트에다가 오늘 배운 구조 처리나 문제풀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 쓰시고 가셔. 그래야지 실력이란 게 쌓여서 이 다음 비문학 지문이나 여러분의 사고 지평 자체가 넓어질 거라고. 아시겠습니까?